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사람이 늙는 건 참 조용히 오더군요. 어느 날 문득 말걸 사람이 하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전 늘 하던 대로 주전자를 올려두고 라디오를 켰죠. 옛 DJ가 나긋하게 흘리던 멘트가 귓가를 스치는데 어찌나 생뚱맞게 눈물이 맺히던지요. 아,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그 질문이 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내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서울에서 바쁘다며 명절에나 얼굴을 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들 제 나이쯤 되면 각자 사는 게 버거워져서인지 누구 하나 먼저 문 두드리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렇게 고요한 늦은 아침, 집 앞에 있던 오래된 대문이 끼익 하고 열리던 순간 제 외로운 노년을 바꿔놓을 작은 기적이 문턱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작고 꼬질꼬질한 하얀 강아지 한 마리, 비에 젖은 털, 떨리는 다리, 배고픔에 기운 없는 눈망울. 누가 봐도 길을 잃고 떠돌다 제 집으로 흘러들어온 모양이었죠. 야, 넌 어디서 왔니?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강아지가 제 남은 생에 가장 환한 빛이 될 줄은. 하지만 기적이라는 건 늘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레 낡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듯 삶으로 스며들곤 하니까요. 그 녀석을 거두기로 마음먹은 건 어쩌면 제가 먼저 누군가에게 구원받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강아지가 품고 있던 비밀이 나중에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줄은 그땐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강아지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녀석을 찾아 헤매던 누군가의 사연이 저와 아주 깊은 인연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제 외로운 노년은 뜻하지 않은 동행과 함께 새로운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겐 여전히 참 따뜻하고 아프고 기적 같았던 그 겨울의 이야기 말입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올해로 77, 이름은 한도윤. 전북 정읍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거기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들은 저를 도윤 아재, 도윤 영감님 뭐 그렇게 불렀죠. 젊었을 땐 농사꾼이었습니다. 벼농사도 하고 고추도 심고 농한기에는 건설 현장 나가 막일도 했죠. 이 나이쯤 되니 허리는 휘었어도 손바닥 굳은 살은 아직 멀쩡합니다. 평생 몸으로 먹고 살았으니 제 손이 제겐 명함 같은 거죠. 군대 다녀오고 28배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 이름은 정혜. 참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좋아하는 색도, 음식도, 음악도 다 은은한 것들 뿐이었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만나 평생 고생만 하다가 몇 해 전 아픈 기색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이 집 같지 않았습니다. 밥을 지어도 둘이 먹던 양이 자꾸 익숙하게 손에 잡히고 같이 보던 드라마를 틀면 괜히 TV를 끄게 되고. 아시죠? 사람이란 게 그렇게 허전한 구석이 크게 남습니다. 아들은 하나 있습니다. 한재호. 올해 49. 서울에서 회사 다니느라 늘 바쁩니다. 전화하면 아버지, 회의 들어가요. 아버지, 다음에 갈게요. 늘 거절의 변주곡만 반복하죠. 저도 이해합니다. 먹고 사는 게 전쟁이니 늙은 아버지 챙기라는 것도 욕심이겠죠. 하지만 가끔은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을 때가 있더군요. 손자는 이제 중학생. 게임이 제일 재밌다는 녀석이라 전화해도 대답이 응 아니면 몰라. 아이고 그래도 피는 못 속여서 그런지 눈매는 저를 닮았더군요. 저는 말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속으로만 곱씹는 버릇이 있고
남한테 불편한 소리 하는 걸 참 못합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땐 당신은 참 싫은 말도 못하니 탈이야. 늘 그러곤 했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져서인지 아이 참 이걸 어쩌나. 그래, 알았다 알았어. 이런 말이 저절로 입에서 나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걸까요? 집은 기와 얹은 옛 한옥입니다. 대청마루가 있는 작은 집인데 나무향이 밴 오래된 문턱이 제겐 일기장 같아요. 아내와 손잡고 앉아 여름밤 참외 먹던 자리도 그대로고 겨울이면 아랫목에 핫팩 올려두고 졸던 자리도 그대로죠. 요즘 제 일상은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루 쓸고 밭에 물 주고 점심엔 라디오 듣고 저녁엔 시장 반찬으로 끼니 때우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평범한 하루가 무겁게 느껴지더군요. 사람 소리가 안 나는 집, 불이 켜지지 않은 안방, 식탁 위 양은 냄비 하나, 마당의 공기마저 적막한 느낌.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낯선 강아지가 문틈을 넘어왔을 때 전 놀라기보다 안도의 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찾아와 줬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감나무가 희미한 겨울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나뭇가지는 다 비어버렸지만 바람만 불면 까치가 몇 마리 날아와 깍깍 울곤 했죠. 그날도 저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대청마루를 쓸고 있었습니다. 쓸어도 끝이 없는 마른 잎들. 나이 드니 이게 인생 같더군요. 계속 치워도 또 쌓이고 또 치우면 또 생기는 것. 참나 또 바람이 불었네.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얼거릴 때면 아내가 듣는 듯한 느낌이 들어 괜히 뒤를 돌아보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집은 늘 조용했죠. 그런데 그날은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락카락. 뭔가 건드리는 듯한 미세한 울림. 처음에는 바람에 날린 비닐쯤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대문 쪽에서 작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녀석이 있었습니다. 작고 하얀 젖은 털에 추위로 잔뜩 오그라든 강아지. 눈빛이 어찌나 흔들리던지 그 순간 마음 한쪽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야, 넌 어디서 왔냐? 제가 다가가자 강아지는 뒤로 한 발 물러나더니 꼬리를 조심스레 흔들었습니다. 겁도 나고 반가움도 있는 듯한 그 미묘한 동작. 그걸 보고 있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저 녀석 나랑 비슷하네. 저도 사람들 사이에서 한 발 물러서 있고 누가 다가오면 얼어붙다가도 속으로는 누군가 한 번만 따뜻하게 만져줬으면 하는 그런 외로움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배고프지? 이리 와봐라.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김이 살짝 빠진 밥 한 숟갈, 그리고 아내가 생전에 만들어 냉동해 두었던 멸치볶음을 조금 꺼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니 고소한 냄새가 포근히 퍼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쿵 하고 흔들렸습니다. 정혜가 있었으면 이 녀석 보며 뭐라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이, 늙은이가 별 생각을 다 하네. 밥그릇을 내밀자 강아지는 조심스레 다가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애틋하던지 그릇에 얼굴을 묻고 우적우적 먹는 모습에 가슴이 껴안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처음이었죠. 집안에 사람 아닌 다른 생명체의 숨소리가 들린 건 심장이 뛰고 밥 먹는 소리가 나고 꼬리 흔드는 게 보이고 그 작은 생명이 제 집안에 들어온 것만으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마 그래서였겠죠. 전 거의 본능적으로 이런 말을 뱉었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만 있다 가라. 춥잖아. 그 말이
그 녀석과 저의 동행을 열어젖힌 첫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유기견을 거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복실이가 나타난 날부터 이웃들 사이에 조용히 퍼지던 수상한 소문들, 그리고 며칠 뒤 저를 찾아온 수의사 은솔의 말. 아저씨, 이 강아지 그냥 떠돌던 애가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 그저 늙은 호라비의 작은 선물 정도로 생각했죠. 저녁 노을이 지며 집 뒤편 산이 붉게 물들 무렵 강아지는 마치 무언가를 아는 듯 대문 쪽을 향해 계속 짖었습니다. 왜 그러냐, 보가니, 이름도 아직 없지. 거기 뭐 있냐? 대문 틈으로 바라보니 누군가 서 있었다는 듯 흙바닥에 작은 발자국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 발자국, 그리고 그 옆에 강아지 발자국도 희미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누가 찾아왔던 건가? 저녁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왔습니다. 강아지는 경계하는 눈으로 계속 대문만 바라보고 있었고, 전 이유 모를 불안과 호기심 사이에서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잘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자꾸 강아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대문 밖 발자국이 마음을 잡아끄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지? 그리고 왜 우리 집 앞까지? 적막한 노년의 집에 닿은 작은 생명, 그리고 그 생명과 함께 스며들기 시작한 이상한 그림자. 이 모든 것이 훗날 제 인생의 오래된 비밀을 흔들어 깨우게 될 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낯선 존재가 삶에 들어오는 일은 언제나 조용한 파문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파문은 곧 더 큰 물결을 예고하곤 하죠. 아침 햇살이 참 차갑게 비치던 날이었습니다. 마당을 쓸려고 대청마루에서 빗자루를 들었는데 시야 한쪽 끝에서 복실이가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이더군요. 어이구, 아직 있었네. 밤새 추웠을 텐데 이리 와봐라. 제가 손짓하자 녀석은 머뭇거리다 결국 다가왔습니다. 털은 어제보다 더 엉켜 있었고 작은 발바닥은 흙먼지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오늘까지만, 정말 오늘까지만 그렇게 애써 다짐하면서 밥을 또 챙겼습니다. 아내가 남겨둔 장터국밥 양념을 풀어 밥 위에 비볐는데 고기 향이 살짝 올라오니 저도 모르게 침이 돌았습니다. 강아지는 그 그릇을 보자마자 정말 눈이 뒤집힐 만큼 맛있다는 듯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죠. 말도 안 돼. 이걸 왜 내가 더 먹고 싶냐? 스스로에게 실소가 나왔습니다. 정혜가 해주던 밥은 향만 맡아도 배가 부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심심해서 강아지 밥 냄새에도 위로를 받는 모양입니다. 그날 점심 무렵 저는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누가 좀 말이라도 걸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 채소값이나 기름값 소식도 들을 겸 나선 길이었죠. 복순 할머니가 먼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도윤아재 들었어? 집 앞에 강아지 하나 주워왔다면서? 아, 그게 그냥 잠깐만 재워주는 거요. 곧 주인 찾을 거요. 에이구, 호라비가 강아지까지 키우면 더 바쁘겠네. 밥값도 만만찮어. 말투는 농담 같았지만 그 안엔 노인네가 왜 짐을 더 들고 사냐는 은근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춘식이도 한마디 보탰죠. 도윤아, 개 한번 키우기 시작하면 끝이여. 병원비, 사료가, 미용리 연금으로 감당 가능하겠냐? 연금이라는 단어가 귀에 콕 박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의 한 달 연금이 얼마나 빠듯한지 아무도 몰라도 저는 너무나 잘 아니까. 아, 그냥 잠시만 맡아주는 거라니까 그러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저도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 단순히 밥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죠. 돈이 들고 시간도 들고 마음도 들어야 합니다. 경로당에서 돌아오는 길, 복실이는 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살랑 흔들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는데 그 순간 누군가 날 기다린다는 느낌이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아이고, 나 참 이걸 어쩌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가 또 한켠은 걱정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저 작은 생명 하나 돌보는 게 왜 이리 큰 일처럼 느껴지는지 강아지를 깨끗하게 씻기려고 욕실에서 물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욕실로 데려가는 동안 강아지가 자꾸 떨며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아니야, 아니야. 씻어주려는 거야. 괜찮아. 손을 내밀었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제 손등을 살짝 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는 아니었지만 깨무는 순간이 짧고 확실했죠. 아이고, 야, 왜 이러냐. 순간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밥도 주고 재워주고 걱정도 했는데 그 작은 이빨로 문 이유. 그건 분명 공포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 등에 얹힌 외로움이 슬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개에게 물린 손등보다 그 생각이 더 아프더군요. 결국 강아지를 안고 동네 수의원으로 갔습니다. 수의사 은솔이 강아지를 보자마자 눈썹을 찡그리더군요. 아저씨, 이 아이 상태가 좀 이상해요. 털도 너무 상했고 발바닥도 갈라져 있고 게다가 이 아이 최근에 누군가 손댄 흔적이 있어요. 손댄 흔적? 네. 방치된 유기견 같진 않아요. 누가 키우던 애가 갑자기 사라졌거나 그런 경우일지도 몰라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누가 찾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 근데 아저씨네 집까지 어떻게 간 거지? 은솔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아는 듯 의심하는 듯한 눈길. 그게 그냥 우연일까요? 은솔의 말 한마디가 속을 쿡 찌르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복실이가 다시 대문 앞에 서서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어제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마음 어딘가에 작은 그림자가 드리웠죠. 너 누가 데려온 거냐? 복실이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잠들려고 누웠는데 한 가지 사실이 계속 마음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왜 우리 집이었을까? 왜 하필 나한테 왔을까? 그리고 또 하나, 경로당 사람들의 말처럼 제가 이 강아지를 책임질 수 있을까? 연금은 빠듯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아들도 연락이 뜸하고 혼자 사는 집에 생명 하나 더 드리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 하지만 복실이가 제 무릎 위에 얹어놓던 작은 머리의 따뜻함을 떠올리니 도저히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대문 밖에서 누군가가 아주 살짝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또 그 발자국의 주인인가?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지만 발소리는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질문은 더 커졌습니다. 도대체 복실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의심과 애정은 늘 한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은 더 큰 진실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마련이죠. 다음 날 저는 마루에 앉아 아침 햇빛을 쬐며 복실이에 엉켜있는 털을 조심스레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처음엔 몸을 조금 긴장시키더니 결국 제 손길에 기대어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잘 좀 먹고 잘 좀 자자. 너도 나도. 그런데 그 순간이었죠. 대문이 벌컥 열리며 박춘식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아,
야, 너 미쳤어? 갑자기 들이닥쳐 소리부터 지르는 통에 복실이가 놀라 제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뭔 소리여? 아침부터 사람 놀래게. 아까 면사무소에서 들었어. 시청에서 유기견 민원 신고가 났다던디. 그게 너네 집 앞에서 발견된 강아지라더구만. 순간 심장이 털썩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신고한 건 아니고 누가 그러는지. 누가겠냐? 마을의 사람들이 다 너 얘기하고 있어. 늙은이가 강아지 주워다 키우는 게 뭐가 문제냐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거 혹시 문제 있는 게 아니냐 소문 돌고 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죠. 눈 한 번 깜빡하면 마을 전체를 한 바퀴 돌아버리니까요. 난 그냥 좀 도와주고 있는 것뿐이요. 도와준다? 도윤아, 너 요즘 허리도 안 좋다며. 걔도 병원비 돈 들어. 사료값도 비싸. 너 그러다 쓰러져도 아무도 모른다. 춘식의 말은 맞는 소리기도 했지만 듣는 순간 이상하게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들 난리들이여. 난 그냥 혼자 사는 집에 소리 하나 들리면 좋겠다 싶어서 말끝이 떨렸습니다. 제가 약해진 걸 들키는 순간이었죠. 혼자 있으면 더 생각날까 싶어 시장에 나가 장을 봤습니다. 복실이 밥에 넣어줄 고기 조금, 그리고 제 저녁거리로 김치전 재료까지 샀죠. 그런데 정육점 아주머니가 묘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아저씨, 강아지 키워요? 예, 뭐 잠시. 누가 찾고 있는 것 같던데요? 어제 어떤 여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하얀 강아지 봤냐고 물어보고 다니던데. 근데 말투가 좀 이상했어요. 이상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강아지가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중얼거리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물건? 강아지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 되는 얘긴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길함이 꿈틀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복실이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 대문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흔들기도 하고 갑자기 대문을 향해 짖기도 하고 누구 또 왔었냐? 대답할 수 없는 녀석이었지만 저는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죠. 대문 밖에서 누군가 슬며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고 눈동자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혹시 하얀 강아지 보셨나요? 이만한 크기, 목에 작은 흰 리본 달았던.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복실이를 뒤로 감췄습니다. 글쎄요. 비슷한 애가 잠깐 왔다가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여성은 절망한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보시면 제발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언가 잃어버린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걸 숨기고 있는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강아지를 안고 방에 앉아 있는데 계속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육점 아주머니의 말도요.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 복실아, 너 혹시 어디서 온 거냐? 그때 복실이 목에 걸린 작은 리본 매듭 아래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뭐지? 리본 안쪽을 살짝 풀어보니 작은 금속 캡슐 같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비스듬히 조여져 있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절대 눈에 띄지 않을 그것. 이게 뭐야? 캡슐을 열어보려던 순간 누군가 대문을 쿵 하고 세게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일이 거의 없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대문을 열자
아들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했죠. 아버지, 도대체 무슨 강아지를 집에 들인 거예요? 뭐가 문제냐? 문제 많아요. 지금 그 강아지 찾는 사람이 서울서 난리도 아니라던데 경찰에 신고 들어갔다는 말도 있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경찰? 아들은 더 낮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강아지 그냥 유기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엔 아직 열지도 못한 작은 금속 캡슐이 싸늘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복실이 너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 거냐? 비밀은 늘 가장 조용한 곳에 숨어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나기 직전 공기는 유난히 무겁게 가라앉기 마련이다.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제 손에 들려있던 금속 캡슐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이거 복실이 목에서 나온 거죠? 그게 그냥 리본에 있던 건데. 그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아들은 캡슐을 조심스럽게 비틀어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종이 쪼가리 하나였습니다. 작은 필름처럼 말려있는 종이. 아들이 그것을 펼쳐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소네. 주소?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종이를 읽었습니다. 정읍 서돌이 132-7. 혹시 이 강아지를 보신 분은 제발 연락 주세요. 그는 제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입니다. 순간 전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 이게 무슨 소리요? 아들은 종이를 저에게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저 여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종이 글씨체가 다른데요. 그리고 내용도 강아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절박해서 남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젯밤 대문 앞에서 강아지를 찾는다는 그 젊은 여성. 그녀의 표정과 지금 종이의 글씨는 분명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측이 완전히 뒤집히는 느낌이었죠. 아들은 마루에 앉아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누가 아버지를 따라다닌다거나 대문 앞을 기웃거린 사람 없었어요? 있었다. 누구예요? 몰라. 그림자만 봤어. 발자국도 있었고 복실이가 그 방향만 보고 짖었어.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아버지, 이건 단순히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뭔데? 아들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실이를 쳐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든 그 녀석을 잠이 들지 못해 아들과 함께 새벽길을 걸었습니다. 안개가 마을을 자욱하게 덮고 있었고 해가 올라오는 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싸늘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주소 한번 가보죠. 혹시 그 집에 무슨 단서가 있을지 몰라요. 전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도착한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듯한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대문은 반쯤 떨어져 있고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죠. 여기 사람이 살긴 하나? 아들은 조심스레 대문을 밀었습니다. 끽. 오래된 철문 소리가 허공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예상치 못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전날 보았던 그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당신 여긴 왜? 이 집을 지키고 있어요. 이 강아지 제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강아지를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찾는 사람의 대리인일 뿐이에요. 저와 아들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대리인? 예. 이 집 주인의 유언을 전달받았거든요.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집 안에서 오래된 종이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안에 그분의 마지막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윤 아저씨, 그분이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제게 건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만나보고 싶었다고요. 그 순간 제 눈앞이 번쩍하고 흔들렸습니다. 네, 누가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건데요? 여성은 조용히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 주인, 아저씨와 예전에 인연이 있던 분이라고 하더군요.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잊은 줄 알았던 이름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 사람이? 하지만 제가 그 이름을 입 밖에 꺼내기도 전에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저씨가 떠나보낸 그분. 아들은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누구예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죠. 그 순간 복실이가 집 안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짖음은 길고 거칠고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라는 듯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집 안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윤 씨, 오랜만이네요.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목소리. 그 목소리가 현실에서 들려오는 순간 제 오해는 완전히 뒤집혔고 이제 남은 건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과거는 늘 우리가 잊었다고 믿을 때쯤 불현듯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때의 진실은 지금의 삶을 조용히 흔들어 놓는다. 낡은 한옥의 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희미한 빛 아래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마른 체구, 그런데도 목소리는 여전히 묘하게 힘이 있었습니다. 도윤 씨, 나야. 최만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호흡이 잠시 멎었습니다. 최만수. 젊은 시절 내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람. 그러나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오해 하나로 멀어지고 결국 평생 연락을 끊어버렸던 사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살아있었구먼.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었지. 그 웃음은 웃음이라기보단 마른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방에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복실이는 제 다리 아래서 불안하게 웅크려 있으면서도 눈은 만수에게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실이를 보냈냐? 제가 꺼낸 첫 질문이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 내가 보냈다. 왜 하필 나한테?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오래 못 산다. 도윤아. 그 말은 방안 공기를 그대로 갈라버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몇 달 전 진단받았다. 간이 많이 망가졌대. 알코올 때문이겠지. 내가 평생을 살아보려고 술에 기대다 보니 가슴이 조여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왜 강아지를? 만수는 눈가를 적시며 웃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동생의 개다. 내 동생이 죽기 전에 맡겼어. 형님, 이 아이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소중해요. 이걸 꼭 지켜주세요. 그 말이 자꾸 귀에 남더라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만수는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나는 평생 너한테 미안해서 도망 다녔다.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그때 돈 때문에 싸웠잖아. 실은 그거 내가 가져간 거 아니다. 그땐 억울하다는 말도 못 하겠더라. 그냥 너한테 버림받는 느낌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영영 멀어져 버렸어. 그 말은 마치 오래 굳은 얼음을 망치로 내리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만수야, 그게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알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라도 용서를 받고 싶었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등이 떨려가는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자 아들은 제 표정을 보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어깨를 가만히 받쳐주었죠. 하지만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진짜. 왜 다 이제 와서 이러는 거냐. 한참 동안 마당 한가운데서 허공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품고 있던 오해, 혼자 견딘 외로움, 아내를 잃은 상실, 아들과의 거리감, 그리고 만수가 남긴 고백. 모든 게 한순간에 뒤섞여 저를 짓눌렀습니다. 복실이가 제 곁으로 와 작게 낑하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마치 괜찮아라고 말하는 듯해 그 길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복실이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방으로 들어갈 때도 제 발끝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아내가 쓰던 방 앞에서 자꾸 냄새를 맡고 낑낑대는 겁니다. 야, 거긴 아무도 없어. 하지만 녀석은 마치 누군가를 기억하는 듯 문 앞을 긁었습니다. 왜 그러지? 혼자 사는 집에서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도 묘하게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예전과 달랐죠. 도윤아재, 그 집 거짓골 난 사람 누군지 알아? 어디서 병 얻어온 사람 아니여? 그 강아지 뭔가 있는 거 아니여? 밤마다 짖어서 우리 집까지 들리더만. 사람들은 제가 지나가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참, 늙으니까 별게 다 귀찮네. 춘식이만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 괜찮냐?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더 아프더군요. 괜찮지 않다는 걸 저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불을 켜둔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제 옆에서 잠들었지만 가끔 잠꼬대하듯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낑움흠.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도 무슨 사연을 견디며 버틴 걸까? 그리고 만수의 마지막 말이 다시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그 말이 수십 년 전의 상처를 파고들며 다시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복실이의 울음소리에 깼습니다. 멍멍. 대문 앞에서 누군가 천천히 문고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요? 누군데 자꾸 이래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소리가 하나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뒷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복실이를 찾는 사람, 만수를 찾아온 사람, 혹은 과거의 진실을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전 아직 진짜 위기가 시작도 안 됐다는 걸 몰랐습니다. 고립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틈으로 진실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언제나 더 큰 파도를 몰고 온다. 아침 기온이 유난히 차갑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복실이에게 밥을 주려고 그릇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꼬리를 흔들며 먼저 달려왔어야 할 녀석이 그날은 마루 끝에 웅크린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복실아, 왜 그래? 이리 와봐라. 손짓을 해도 움직이지 않더군요.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작은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코끝은 축축한 게 아니라 말라붙었고 눈은 힘없이 절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병원 가자. 녀석을 품에 안는 순간 그 뜨겁고 불안한 체온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은솔이 복실이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저씨, 이 아이열이 너무 높아요. 체온계를 빼내자. 삑소리와 함께 숫자가 떴습니다. 41도. 이건 단순 탈진이 아니에요. 온몸에 염증 수치가 치솟았고 아마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은솔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집에 누가 계속 찾아오나요? 그 질문은 마치 제 가슴을 후려치는 채찍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이 아이 상태는 누군가 계속 뒤쫓고 불안에 시달렸을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도윤 아저씨, 이 강아지 평범한 유기견 아니에요. 그 말은 이미 느꼈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는 한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려던 순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도윤 씨 맞으시죠? 실례지만 잠시 내 방 부탁드립니다. 최근 신고된 실종견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경찰서에 도착하니 형사 한 명이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강아지 혹시 맞습니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하얀 강아지, 목에 흰 리본, 복실이와 똑같이 생긴 아이였습니다. 예,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강아지의 주인은 최만수 씨의 동생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만수 동생은 이미 죽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강아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한도윤 씨의 집 앞입니다. 아들과 제가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우리 집이요? 예. 누군가 일부러 데려다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인물이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인물? 네. 강아지를 찾는다고 다니던 젊은 여성. 그 사람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아들은 몇 번이나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누가 집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아니다. 들어온 건 아니고 문고리가 몇 번 흔들리긴 했어. 아들은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 강아지를 찾는 사람이 선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저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겨울 들판 위로 마른 억새가 흔들리는 모습이 왠지 제 마음 같았습니다. 불안한데 잡히지 않고 어디로 기울지 모르는 그 흔들림. 집 앞에 도착하니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도윤 아저씨, 저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 성큼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왜 우리 집을 기웃거리고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 경찰은 아니고 동생을 잃은 사람입니다. 동생? 그녀는 쓰러질 듯 힘없이 말했습니다. 제 동생은 최만수 씨가 마지막까지 찾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강아지는 제 동생이 남긴 유일한 존재예요. 순간 숨이 멎을 만큼 큰 파도가 가슴 깊숙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그 금속 캡슐의 메시지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동생이 쓴 겁니다. 죽기 전에 혹시라도 복실이가 사라지면 도윤 씨에게 가게 될 거다 말했어요. 그 말은 한 줄기 번개처럼 제 뇌리를 때렸습니다. 왜 나에게? 여성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도윤 아저씨, 동생은 생전에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고마웠고 미안했고 그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녀는 복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실이가 아저씨를 찾아오도록 길을 가르쳐 준 것 같다고. 그때 은솔에게서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복실이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실아.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복실이를 처음 만난 날 그 작은 생명이 떨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을까? 아들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누구 말도 듣지 마세요. 일단 복실이부터 살려야 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은솔이 긴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아이 혹시 외상이나 폭행 흔적 본 적 없어요? 없어. 절대 그런 적 없어. 그게 아니라 이 아이 몸 안에서 이상한 금속 조각이 나왔어요. 금속? 은솔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에게 추적 장치를 심어둔 것 같습니다. 순간 온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대문을 흔들던 그 손, 밤마다 우리 집 근처를 맴돌던 발자국, 복실이가 누굴 보듯 떨던 그 눈빛. 모든 게 하나의 진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아저씨, 이 아이를 누가 이렇게 만든 걸까요? 그 질문은 제 심장을 찔러 관통하며 다가올 대반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늘 가장 어둡고 아픈 곳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우리를 다음 장면으로 이끈다. 은솔은 떨리는 손으로 X-레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여기 보세요. 이 작은 점들 전부 금속 조각이에요. 게다가 위치가 이상합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복실이의 작은 몸 안에 여러 개의 미세한 금속 조각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추적 장치라고? 추적 목적이거나 동선 기록을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은솔의 말끝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를 붙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단순히 잃어버린 강아지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 이 아이를 이용한 겁니다. 이용? 그 단어는 이미 내 마음속 깊은 질문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의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윤 씨, 헐떡이며 달려온 사람은 바로 그 젊은 여성 최만수의 동생의 지인이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그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눈빛이었죠. 더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은 최다연입니다. 만수 씨 동생의 친구이자 간병인이었어요. 간병인? 네. 만수 씨 동생은 오래전부터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흐려질 때가 많았고 현실과 기억이 뒤섞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이 유일하게 올곧게 반응하던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강아지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복실이를 향했습니다. 동생은 늘 말했어요. 복실이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기억해 준다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기억한다고? 네. 병이 심해지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자 동생은 특정한 감정일 때마다 이 강아지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복실이가 도윤 씨에게 갈 거야.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전 그게 와전된 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복실이가 정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 집 앞에서 발견됐고요. 가슴이 서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나냐고요? 난 그 동생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다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저씨는 알고 계셨어요. 단지 잊고 계셨을 뿐입니다. 뭐? 도윤 아저씨, 동생은 아저씨 아내 정혜 씨의 간병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벼락이 되어 제 가슴을 뚫었습니다. 뭐라고? 다현은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혜 씨가 돌아가시기 몇 해 전 작은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단기 간병인을 쓴 적이 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들, 나는 농사일 때문에 병원에 자주 못 갔고 누군가가 아내 옆을 지키고 있었다던 이야기. 그 사람이 만수 동생이었어요. 다현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혜 씨는 그 말도 못하는 청년이 자신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정을 느꼈답니다. 마치 자식처럼 여겼다고.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현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꺼냈습니다. 정혜 씨는 돌아가시기 직전 만수 씨 동생에게 유언처럼 말했답니다. 그녀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내 남편 도윤 씨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할 때 내 곁에 있는 그 아이가 그 사람에게 가줄 수 있을까? 숨이 멎었습니다. 정혜가 그런 말을? 다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혜 씨가 세상을 떠난 뒤 만수 동생은 그 말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복실이는? 다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복실이는 정혜 씨가 남편에게 남긴 마지막 안부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진실이 이어졌습니다. 만수 씨가 추적 장치를 단 이유는 동생이 사라진 뒤 혹시라도 복실이가 잃어버릴까봐 절박하게 붙잡으려 했던 겁니다.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동생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존재를 잃지 않기 위해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만수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난 내가 마지막으로라도 웃을 수 있길 바랐다. 그 모든 말의 밑바탕엔 그의 동생이 남긴 부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복실이가 처음부터 내 집을 향해 걸어온 이유를 아내와 인연이 닿아 있었기에 만수의 동생이 마지막까지 바랐기에 그리고 복실이가 그 따뜻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날 낡은 대문을 넘어 나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치료실에서 은솔이 뛰어나왔습니다. 아저씨, 복실이. 숨이 가빠졌어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은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 지금이 고비예요. 지금 주인을 찾는다는 불안이 몸을 더 망가뜨리고 있어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곁에 있으면 괜찮아지겠네?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실이가 누워있는 치료실로 들어가자 작은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낮게 신음하며 저를 바라보듯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복실아, 너 나 때문에 온 거였구나. 작은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머리가 제 손바닥에 닿는 순간 조용히 아주 미세하게 꼬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미약한 움직임이
그 어떤 말보다 깊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혜야, 내가 보낸 아이를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모든 진실을 마주한 뒤 제 마음속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던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은 아프지만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사람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걸음은 기적을 향해 닿아 있다. 복실이가 치료받는 동안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혜가 정말 이 아이를 나에게 보내고 싶어 했을까? 아내가 떠나던 날, 제 옆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윤 씨, 당신은 혼자 있으면 자꾸 작아지는 사람이에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만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마저 힘겨워 보였습니다. 도윤아, 나도 왔다. 만수야, 왜 이렇게 무리해? 만수는 웃었습니다. 어릴 때 흔히 짓던 그 장난기 섞인 표정이 오랜만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동생도, 내 아내도 마지막 부탁을 했잖아. 그 부탁을 내가 지키고 싶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아, 정혜가 죽기 전날 밤 동생이 내게 말했어. 만수의 눈가가 젖어갔습니다. 형, 나 대신 그분을 좀 지켜줘요. 그분 참 좋은 분 같아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그때 내가 더 솔직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멀어지는 일은 없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잘못이 많았다. 너를 너무 쉽게 오해했고 말 한마디로 금세 등을 돌려버렸지. 만수는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우리는 한참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비를 맞으며 논두렁을 뛰어다니던 모습, 둘이서 첫 월급을 털어 소주 한 병을 마시던 모습, 그런 기억들이 모두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은솔이 뛰어나오며 말했습니다. 도윤 아저씨, 복실이가 아저씨를 찾습니다. 저는 곧장 치료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복실이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지만 저를 보자 미약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복실아, 아이고 이놈아, 나왔다. 그 순간 복실이의 눈이 천천히 감기고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 아이, 지금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고 있어요. 은솔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복실이의 작은 머리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래, 넌 잘 왔다. 늙은 나한테 와줘서 고맙다. 그 말에 복실이의 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기적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 대기실에서 아들과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죄송합니다. 아버지 외로운 거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늠름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그리고 복실이도 아버지랑 같이 살 수 있게 제가 도울게요. 그 말은 노년에 듣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저는 버티던 마음의 벽이 스르륵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너도 사느라 바빴겠지. 나도 괜히 서운한 티를 너무 냈고. 아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우리 조금만 더 서로 솔직하게 살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슴 깊은 외로움이 조금씩 걷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은솔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복실이가 고비를 넘겼습니다. 진짜냐? 아직 완전히 안심하긴 어렵지만 이제 숨이 안정됐어요. 아저씨가 오니까 수치가 확 떨어졌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 녀석이 나 때문에 버틴 거구나. 은솔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저씨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아이는 아저씨를 찾기 위해 수십 킬로를 헤매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그 말은 심장을 두드리는 망치 같았습니다. 나를 찾기 위해 아내의 마지막 안부가 시간을 건너 작은 생명에 실려 나에게 돌아온 것,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병원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걷히고 새들이 가지 위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창가에 기대어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너도 이제 새로운 날을 맞아라. 저는 그의 쓴웃음을 보며 말했습니다. 만수야, 이제 도망가지 마라.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 만수는 대답 대신 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조금씩 떨렸지만 그 떨림엔 오랜 미안함을 내려놓는 해방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복실이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눈을 떴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를 부르듯 작게 멍하고 울었다. 그 울음은 아내의 목소리처럼 따뜻했고 내 인생 남은 시간을 새롭게 열어주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픈 시간을 지나야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진심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진심이 모일 때 기적은 조용히 걸어온다. 며칠 후 복실이는 놀라울 만큼 회복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눈빛에 힘이 돌아오고 저를 보자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복실이 사라졌구나. 작은 생명이 이렇게 버텨준다는 게 이토록 고마운 일이었던가.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적 같은 존재였을지 모른다는 것을. 정혜가 남긴 마지막 마음, 만수가 지키려 했던 약속, 동생이 복실이에게 맡겨둔 기억들. 그 모든 길 위에서 복실이는 결국 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를 통해 다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만수는 결국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빛을 보며 말했죠. 도윤아, 내가 복실이를 품어준 것만으로도 나는 동생에게 부끄럽지 않다. 저는 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오해 다 지난 일이다. 늙어서까지 미안해하지 마라. 우리 같은 사람들 미련하게 정 많고 또 미련하게 참지 않냐? 만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끝까지 친구였던 거지. 며칠 뒤 만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오랜 죄책감과 두려움을 내려놓은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장례식장에서 마치 오래전 아내를 떠나보내던 날처럼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내 곁엔 복실이가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복실이가 아내의 방 앞에서 그날처럼 문을 긁었습니다. 정혜야, 너도 보고 싶은가 보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아내가 생전에 읽던 책, 쓰다 만 편지, 바느질하던 조각천들이 여전히 아내의 향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방 한가운데로 걸어가 마치 누군가를 바라보듯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웅 하고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래, 너도 느끼는구나.
여기 내 두 번째 주인이 있었지. 나는 그제야 아내가 남겨준 마지막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복실이와 함께 사는 일상은 뜻밖의 바쁘고 또 따뜻했습니다. 아침마다 밭에 물을 주고 복실이는 뒤에서 따라오고 점심에는 라디오를 틀며 복실이가 제 무릎 위에서 졸고 경로당 사람들도 이제는 말합니다. 도윤 영감, 요즘 얼굴이 펴졌어. 걔가 사람을 살린다더니 진짜네. 아들도 더 자주 내려옵니다. 손자는 복실이를 보러 와서는 할아버지 집이 더 좋다며 마당을 뛰어다닙니다. 나는 언젠가 복실이가 나보다 먼저 떠나더라도 이제는 외로움이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내게 알려줬으니까요.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그리고 그 기대는 사람이든 작은 강아지든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충분하다는 걸. 저는 마당 평상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제 옆에 누워 고개를 제 무릎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하늘은 아내가 좋아하던 연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정혜야, 고맙다. 너는 떠났지만 넌 끝까지 나 혼자 두지 않았구나.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맺힌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복실이의 머리를 살살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남은 날들은 너랑 함께 천천히 가보자. 조금 덜 후회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하늘에서 바람이 흘러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강아지가 내게 온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건 사랑이 남긴 마지막 기적이었다는 것을. 떠난 이의 마음은 남은 이의 하루 속에서 조용히 다시 피어오른다. 이 이야기,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기적이 됩니다.